저에게 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신 부장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용해 주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정부 형의 아내 이희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공격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는. 저는 생각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지분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형제자매 동지분들은 못 그러신 것 같은데 부장님 목사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셔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런 신선한 자리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현지계인들은 이런 자리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나오면 저희는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근데 이렇게 너무 신선하네요. 새로운 동지분들이 계신 게 너무 신선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주셨을 때 제가 답을 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주제가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잠깐의 생각을 했어요. 잠깐의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리면은 공감이 좀 많이 가실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저랑 같은 공감을 하셔야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주제가 남겨진 자들의 숙제라고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남겨진 자들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게, 저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주제를 드리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왜 이런 투쟁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동지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이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고팠고 힘들었고, 참하기까지도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공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동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주머니에 가져오는 돈들은 얼마 많지 않았고, 그 중간에 바지 사장이라고 하니 사장들이 착복하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는 비수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비수기 이런 시기에는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정도의 수준의 급여를 받고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같이 가정을 꾸리는 아내들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삶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정말 더 비참했던 건 본인들이 삼성의 정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서비스가, 매장이 있으면은 그게, 본사 직영인 줄 아시는데, 대한민국의 본사 직영은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하청. 네, 하청으로 돼 있고, 그 하청을, 관리하는 숫자 사장들은 본사에서 있다가 퇴임한 명퇴한 임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삼성에 줄을 잘 서서 승진해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몇 안 될 정도고, 대부분의 사장들은 본사, 임직원이다가 퇴임한, 명퇴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은 본인들이 항상 삼성의 옷을 입고 다녔고, 삼성의 로고가 찍힌 옷을 항상 착용을 해야만 됐고, 삼성의 로고가 찍힌 가방을 들고 다녔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급여 명세서까지도 그렇게 되기는 삼성의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삼성의 하청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정말 비정규직이었고
그러던 그들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했고, 이래서 시작된 게 2013년도였고요. 그들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의사타진하기도 힘들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다 보니까 이들이 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서 생각 있는 자들이 정말로 개인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2013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결국은 설립을 하였고 2013년도 7월 14일 날이 설립 기념일입니다. 네. 그러던 그들이 정규교사들이 정말로 노동조합을 활동을 해보고자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진 별이 아빠의 수족권 열사가 떠났고 2014년도에는 정보석 열사마저도 떠났는데 저희가 열사 투쟁을 2번을 하였지만 최종범 열사는 그나마 시신이라도 잘 지킬 수 있었지만 2014년도에 열사 투쟁을 한 최종범 열사 같은 경우는 참 애통하죠. 최종범 열사의 삶 자체가 그러하였어요. 부모님이 다 계시긴 하지만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고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자랐고 부모님하고는 의절하고 완전 이렇게 살았는데 삼당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들. 네, 이혼해 사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버지가 오셔서 시신을 떼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정작 친모이신 어머니마저한테도 네, 알려주지 않고 이런 과정에 저희는 시신이 없는 열사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마무리 지었지만 친어머니와 저희는 끝내 정말로 영석 열사가 어디에 붙였는지 뭐 했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 남편은 2013년도 먼저 떠난 최종범 열사하고 같은 네, 천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최종범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 앞에까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너무너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계약이 있을 때 천안센터에서 제일 먼저 취업 규칙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였어요.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은 다 빼고 비조합원들한테 이미 동의를 구하고서 조합원인 너희들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이미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거를 도저히 감당해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였는데 사실은 저는 제 남편이 하룻밤 집에를 안 들어오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서 되게 연락이 왔고 남편의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근데 제가 참 무심한 건지 대범한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소소한 일에는 금방 화를 냈다 금방 가라앉는데 아주 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울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딱 하는 생각은 일은 벌어졌고 남편은 살아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네. 그렇다고 전화 받는 그 순간 제가 병원을 달려간다 한들 남편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러면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를 저는 차곡차곡 생각하고서 시간에 맞춰서 할 일들을 정리해서 하고, 저희 집은 평택인데 남편이 이번에 또 병원은 천안이었거든요. 천안까지 운전해 가서, 동료 아이들이 밖에 있길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남편 면회를 들어갔어요. 음,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고맙다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고맙다. 밖에 안아주고 일단은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하고서 제가 나왔는데 저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인이 맞느냐. 이혼한 거 아니냐. 보통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전화를 듣자마자 병원에 쫓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냉정하게 처신을 하니까 제가 이런 소리까지도 들었는데 네, 결국은 남편은 병원에 24시간 있었어야 되고 저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혼자서 케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고 있던 동기들이 도와주고 뭐하고 하였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로 운동을 하면서까지도 취업기치 계약을 막고자 하였고 제가 정말로 살아난 다음에 하고자 했던 일은 책임져 쳐버렸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물론 수업기치 계약도 막아야 하지만 그 다음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책임져 처벌이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요구하는 게 오로지 책임져 처벌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져 처벌을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이미 삼성에서 개입을 하였고 사측에서 손을 써서 의도하고는 합의를 보면서 이 책임자 처벌은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모든 거는 할 수 없다. 배제시켜버렸고 제 남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해줄 수 있다는 게 한 달씩 급여하고 뭐 한 200만 원 선전의 유아양비. 근데 저희는 이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제가 노조 활동을 하는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병원비는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러는데 형이 정말로 원하는 책임자 처벌만큼은 꼭 해야 되니 이것만큼은 기필코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측하고는 전혀 다른 합의서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남편이나 제가 그 가져왔던 사측 노조가 가져온 합의서 중에 저희가 인정할 수 있었던 거는 스토키치 계약 막은 거하고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 전에 이미 해고됐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후배를 복직시키는 조건이었어요. 저희가 이것만큼은 정말로 너무 잘했다. 또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책임자 처벌이 없는 합의서를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저도 끝까지 반대하였는데 삼성에서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노조마저도 나서지 말라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조도 조합원을 버리고 사측하고 이 합의서를 썼고 제 남편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당사자에 관한 당사자의 규정이 완전 빠진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였고 저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여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 남편이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사에 올라와서 싸웠고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다 보니 계속 투쟁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결국 내려갔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런 남편을 오롯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네, 제가 조그맣게 여행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남편이 만류하는데도 네, 티켓을 제 손수 써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티켓을 써서 전철을 타고 네, 그냥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막하게 후변을 두렵기도 하는데 한성 공간 앞에 와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2015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부터서 그냥 지금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그 피켓 한 장 들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며칠을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제 이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음, 연대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막 하시는데 저희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게 저희가 삼성에서 그랬는지 조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남편이 돈을 바라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들이 떠돌아서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 상처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투쟁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그러고 있는 동안 되게 힘들었던 게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내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았고 그래서 더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곳이 이런 곳이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2015년도에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남들한테 알리기라도 하고 뭐하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데서 그 당시에 지금의 일반 노조였던 김상환 위원장님이 제게 손을 벌리셔서 함께 투쟁을 해보고 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기껏 그 발언이라고 하면서 목놓아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였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 남편이 왜 또 이렇게 투쟁을 외치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많은 연대 동지들이 왜 함께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저 또한 정말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지만 꼭 남편 옆에서 같이 싸워주지는 못하지라도 든든하게 지원만큼은 해줘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원만큼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든 게, 조직에서 한 조합원을 벌이니까 SNS 상에서까지 너무너무 악랄하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별별 공격이 다 들어오고, 저희가 그때 반올림 투쟁을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조건준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반올림 투쟁에는 가서 뭐 인증상 찍어 다 올리고 연대하고 뭐하고 온갖 지원을 다 하는데, 저한테는 네, 바로 거기서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곳인데 한번 찾아보지도 않거니와 SNS상에 오만 말들이 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을 계속 병원에 입원해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죽일 것 같아서 네, 사측에서 들어오는 제의를 제가 받아들여서 결국은 합의서를 쓰고 네, 강제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제가 남편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거의 연속이 계속돼서 네, 남편은 최고자 복직투쟁위를 전국구를 구성을 해서 최고자들 복직투쟁을 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도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왜? 본인은 이게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삼성에서 개입돼서 이미 본인이 관리 대상자였고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왔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삼성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이 근거 자료가 다 나오니까 확신이 너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다녔어요. 네, 정말로 제 남편이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남편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이 싸움을 멈춘다면 평생 후회를 할 테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당신이 평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싸워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다.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다.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야. 내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거면 됐다. 근데 저 몰래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다닐 왜, 거예요. 또한 제가 알고 있었던 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알면서 모른 척 하고 네, 결국 전화 왔는 춤으로 한번 해볼래?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학교 수업도 춤으로 많이 하니까 스스로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좋을 것 같다. 그 이후 저한테 남겨준 숙제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뭐라고? 어? 네, 이번에 그래야겠다. 끝까지 울고 남편의 소식을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울고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잠시 후 우회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견디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택에서 남편이 있는 남원까지 가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남편이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일까? 그다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착하면 이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으로 도저히 울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나한테 남긴 숙제 같았어요. 근데 역시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한테서 유서를 건네받아서 딱 보았는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숙제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제게는 저하고 저희 아이한테 딱 남긴 내용은 이거였어요. 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이걸 보는 순간, 진짜로 지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이걸. 그래서 남편이 이랬구나. 제가 남편이 떠나기 바로 몇 시간 전에도 통화를 했었을 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서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하였고, 그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직체 없이 남편을 서울로 모셔올 생각밖에 안 하였습니다. 왜? 저희 남편은 분명히 삼성에 참가하여서 죽음을 선택하였고, 남아있는 동지들한테 유서의 내용으로 충분히 남겼고, 제게도 충분히 남겼는데, 제가 그를 서울로 모셔오지 않으면 제 남편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돼버릴 거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건 오로지 환자들의 몫이고, 환자들이 그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는 평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210일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가 몰랐던 많은 투쟁들에 관하여 책을 보게 돼서 공감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용균의 투쟁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아차의 윤주영 열사의 투쟁도 마찬가지, 발사의 문중원 열사의 투쟁도 마찬가지. 그들한테는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선택을 하셨지만 정말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그의 동지들이 그렇게 가열차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열사 칭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남아있는 동지들이 복직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가 다 있고, 남아있는 저희들이, 가족들이, 그 다음에 함께하는 동지들이, 또 연대해 주시는 동지들이 이 과제를,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죽음은 다시 재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다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지영 열사 같은 경우도 그는 고아입니다. 고아여서 가족도 없고 막 하지만 해고투쟁을 하다가 그가 정말로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지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지들의 싸움으로 윤지영은 열사가 되었고 그의 동지들은 복직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남은 자들이 기필코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 떠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제하지 않는 한 죽은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 저희들의 몫은 짐이 되는 거겠죠. 죄가 되는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남편이 남긴 과제 때문에 남편이 남긴 거라고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싸우고 있고 남편의 복직이 아니라 물론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명예복직이라도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제 남편이 그렇게나 사랑하고 아끼던 동지들을 위하여 그들의 복직을 위하여 제가 숙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지금까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큰 숙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의 힘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믿음으로 또 굳건하게 버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먼저 움직여주시면 정말로 모르는 일반인들도 연대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될 거고 함께하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더 굳건히 같이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을 마치겠고 잠시 침묵의 시간 가지셨으면